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는 우리가 독립변수가 하나인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대학미적분 1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학미적분 2에서는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인 공면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우리가 적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적분을 우리가 이중적분이라고 보통 불러준답니다. 또는 우리가 중적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중적분을 우리가 대하고서 이 미적분학에 대해서 어떤 좌절을 느끼고 도저히 이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이중적분 부분도 선생님이 강의를 꼼꼼하게 또 처음 대하는 분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 이중적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중적분을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변수가 하나인 이와 같은 우리가 함수 fx의 정적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는 관점하고 계산이라는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 정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fx를 우리가 적분해서 그 x 값 대신에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더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계산은 매우 간단하답니다. 그러나 요 정적분이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모른답니다. 사실은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요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리미트도 보이고 시그마도 보이고 함수 f도 보이고 델타 xk도 보이는데, 자, 요 정적분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이 정적분은 우리가 이 일변수 함수에 정의된 이 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요 정적분의 정의가 이렇다라고 했는데 요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함수 fx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요 fx에 자, 요 a 값, b 값을 우리가 기준에 해야 되기 때문에 x 이퀄 a에서부터 요 함수 fx x 이퀄 b까지를 우리가 구간을 우리가 정하고, 요 a와 b 사이에 구간 a, b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토막을 냈는 거죠. 토막. 이렇게 한 토막, 두 토막 이런 식으로 해가 총 n개의 토막을 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a와 b, 구간 a, b를 n개의 등분을 한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등분은 아니고, 등분은 특수한 경우고, 요걸 우리가 등분이 아니고 요 적당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이런 한 토막의 길이가 그쵸 꼭 같다는 전제는 아니고 서로 다른 n개의 토막을 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 요 첫 번째 토막을 내 가지고 그 다음 요 첫 번째 토막, 즉 A에서 요 첫 번째 토막의 요 점을 x1이라 했을 때 A와 x1 요 사이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여러분 잡으시면 된답니다. 요 A를 잡아도 되고 x1을 잡아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A와 x1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여기다 잡아놨는데 이 점을 이렇게 A와 x1 사이에 어떤 점이든 간에 하나의 점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함수 fx에 대응을 시켰을 때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에 이 점에서 함수 fx에 대응해서 만나는 점까지를 뭘로 하는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우리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떤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을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A와 X1 사이에 임의의 점이니까 A를 잡아도 되고 X1을 잡아도 되고 그 사이의 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임의의 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살짝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사각형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 했을 때에 요 임의의 점을 편의상 우리가 x1 별표라고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토막인 x1과 x2 사이에서도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선생님 마음대로 잡았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 점을 함수 fx에 대응을 시켰을 때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요 점까지 길이를 뭘로 하는,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된다? 두 번째 직사각형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i번째 토막이 이렇게 있는데, 즉 xi-1, xi 사이에 적당히 한 점을 이번에 이 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응하는 요 함수 fx상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뭘 잡았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요 직사각형을 생각했을 때에 요 점은 그러면 xi 별표가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k번째 토막에서도 적당히 한 점을 잡고 대응하는 함수 fx상에 대응하는 점을 잡아서 이것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우리가 자, 요 n번째죠. 요 n번째 직사각형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다 한번 더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을 우리가 몽땅 다 더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표현하면 리만 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델타 x라고 표현하고 요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델타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델타 x2라고 하고 만약에 k번째 가서는 델타 xk라고 하고 n번째 마지막 번째에 요 그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n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첫 번째 요 사각형의 면적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델타 x1이고 세로의 길이는 x1 별표라는 이 점을 요 함수 fx에 대응했을 때 요 길이는 그 x1 별표의 함수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fx1 별표가 바로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것은 뭐다? 첫 번째 직사각형의 뭐다? 넓이가 되어지고. 자, 요게 뭐라고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어지고. 그러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2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x2 별표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델타 x2 f x2 별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k번째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k이고 대응하는 뭐다? 그 세로의 길이는 xk 별표의 함수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번째의 n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n번째의 요 가로의 길이는 델타 xn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fn 별표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요렇게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몽땅 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면 요렇게 표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왜냐하면 델타 x1, 델타 x2, 델타 xn으로 가니까 이것은 델타 xk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xk 여기서 x1 별표, x2 별표, xk 별표, xn 별표가 바로 함수 f 안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fxk 별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다? 리만 합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리만 합의 정확한 의미는 요 함수 fx의 구간을 a에서 b까지로 잘랐을 때에 요 구간 a, b를 우리가 일단은 몇 개로 n개로 이 구간들을 적당한 크기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n개를 분할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분할된 n개를 가로의 길이로 하는 우리는 직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세웠을 때에 그 가로의 길이에 그쵸 요 가로에 놓여 있는 임의의 점을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함수 fx에 대응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함수값만큼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을 n개 몽땅 다 더했을 때 그것을 뭐란다? 리만 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정적분의 정의에서 요 부분이 정확하게 뭐다? 이게 바로 뭐죠? 지금 리만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리만 합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을 붙이게 되면,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극한을 붙였다는 것은 이제 A와 B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이 직사각형들을 이제 100만 개, 1000만 개가 아니고 무한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적당히 뭐 이 정도 크기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요 곡선 밖으로 요런 부분들이 오차가 생기죠. 그죠? 요런 부분에 오차가 생기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100만 개 정도 A와 B 사이에 만들어 였는다라고 하면 직사각형 하나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이런 오차 부분이 거의 생길까 안 생길까요?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인테그럴 ASB까지 fx, dx라는 요 정적분의 우리가 정의를 요렇게 했을 때에 리만 합의 극한값으로 정적분은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리만 합에다 극한값을 붙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곡선에 요 A와 B, 이 곡선에서 A와 B에 대응하는 요 부분의 마치 뭐처럼 보인다? 요 부분의 넓이와, 그치? 직관적으로 봐서 넓이처럼 보이죠. 물론 요 전제는 요 fx가, 함수 fx가 x축 위의 범위로서 이렇게 양수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를 우리가 x축 위에서 정적분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정적분의 직관적 의미는 요 함수 fx를 x 이퀄 a, x b로 잘랐을 때의 x축 안에 갇혀있는 이 부분이 마치 뭐처럼? 넓이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요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요 fx가 x축 아래 부분에 생겼을 때는 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적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했을 때는 마치 부호가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양으로 나타나고 x축 아래에서 정적분을 생각하면 음으로 나타나다 뿐이지 부호 있는 면적이라고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리만 합의 극한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변수 함수에서 그러면 리만 합의 극한값의 직관적 의미는 곡선과, 그쵸? 주어진 곡선을 이렇게 요 적분 구간만큼으로 잘랐을 때에 생기는 뭐다? 부호 있는 면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데피니션 1에 나와 있는 이중적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수가 두 개인, 자, 요 함수 fx, y를 이렇게 인테그랄 r 그리고 da라고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요게 이중적분을 표시한 건데, 요 이중적분의 정의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극한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 이게 뭔지 알겠죠? 자, 우리가 요 의미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게 바로 리만합이랍니다. 리만합.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은 리만합의 극한값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 이중적분에서도 우리가 요 이중적분이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중적분의 정의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식의 의미가 리만합의 극한값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리만합의 극한값을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일단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 리만합의 극한값의 직관적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공간좌표에서 x, y, z로 이루어지는 공간좌표에서 이렇게 우리가 fx, y, 즉 z 이퀄 fx, y라고 하는 이런 공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공면을 이렇게 잘랐답니다. 이렇게 공면을 이렇게 잘랐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 잘린 부분을 XY 평면에 정사형 시켰을 때에 이와 같은 XY 평면의 정사형이 이와 같은 직사각형 R이 되도록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R은 요 우리가 공면을 잘랐을 때 이 공면의 XY 평면에 내린 정사형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R에 대해서 요 공면을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분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와 같은 리만함의 극한값으로 정의했는데 요 리만함의 극한값의 직관적 의미는 요 공면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XY 평면에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XY 평면의 직사각형과 요 잘린 공면, 이 잘린 부분하고 사이에 끼어 있는 뭐죠?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R과 요 잘린 토막난 이 공면 사이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입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입체의 뭐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피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랍니다. 자, 그럼 왜 부피인지는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 공면을 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적분한다는 의미는 요 영역과 공면 사이에 뭐다? 입체의 부피를 나타낸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왜 이중적분이 이렇게 정의되어졌을 때에 요 R과 이 공면 사이에 뭐다? 부피가 되어지는가를, 그쵸? 직관적으로 왜 부피가 되어지는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XY 평면을 생각하고 먼저 XY 평면상에 요 공면에 우리가 공면에서 정사형 시킨 요 직사각형 R을 일단 요 XY 평면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답니다. 자, 요게 X축이고, 자, 요게 Y축이고, 요게 지금 요 직사각형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R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을 이제 X축과 평행한 요 선, 자,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B죠. 자, 볼까요? 여기서 X축 쪽으로 A에서 B까지, Y쪽으로 C에서 D까지죠. 그래서 X축을 따라서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Y축을 따라서는 C에서 D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요 X축을 따라서 구간 요 A에서 B까지를 M 등분을 해보자. 몇 등분 했다고요? M 등분이 아니고 M개로 분할했다. 그죠? 자, M개로 요 A와 B를 M개로 쪼갰다는 거죠. M개로. M개만큼.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의 길이는 다, 그쵸?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A라고, 요 첫 번째 요 포인트를 X1이라고, 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X2라고, 요런 식으로 막 크기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A와 B 사이를 총 M 토막이 되도록 잘랐다는 거죠. 그리고 Y쪽으로도 C와 D쪽을 우리가 몇 토막 되도록, N 토막이 되도록 요 C와 D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직사각형에서 자, 요 가로를 M 토막 내고 세로를 이렇게 NO 토막을 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생기는 뭘 생각할 수, 이와 같은 우리가 직사각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직사각형을.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하나씩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X축을 따라서 요 직사각형에 지금 가로의 길이 해당되는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첫 번째를 우리가 델타 X, 요걸 델타 X1, 델타 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 번째는 델타 이렇게 XI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Y축 따라서 요 한 칸을 갖다가 델타 Y1, 델타 Y2, 델타 Y3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J번째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요 세로의 길이는 델타 YJ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요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하나하나에 우리가 표시를 첫 번째 요 작은 직사각형을 R11이라고 두 번째는 R21, I 번째는 RI1, 그리고 마지막 M 번째는 RM1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뭐가 되죠? RIJ 번째 되겠죠. X축을 따라서 I번째, Y축을 따라서 J번째 직사각형이니까 요 직사각형은 RIJ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각 이게 직사각형 안에다가 적당한 곳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 보자는 거죠. 점을.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을 때에 요 직사각형 내부에다가 임의의 점을 찍어 가지고 이 임의의 점을 곡면에 대응시키면 뭐가 생기죠? 자, 요 점이, 자, 대략적으로 요 점은 실제로는 한 이쯤 있겠죠, 이쯤. 요쯤 있죠. 요 점이 실제로는, 그쵸? 요게 지금 X축, Y축이니까 한 이쯤 있겠죠, 이쯤. 자,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이쯤 있죠. 요쯤 있는 점을, 요 점을 잡아가지고 이 점에서, 자, 여기서 대충 잡은 이 점이 대략적으로 이쯤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점을 쭉 요렇게 곡면을 올라가다 곡면과 만나는 그쵸 어떤 포인트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곡면까지를 뭘로 하는 높이로 하는 직사각 기둥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각 직사각형을 요 직사각형의 내부에 임의의 점을 잡아가지고 이 임의의 점을 자 곡면이 이제 이쪽에 이제 요 XY 평면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쪽에 곡면이 있겠죠, 그렇죠? 요 점에 대응하는 곡면상의 한 점까지를 높이로 하는 요것을 밑면으로 하고 요 점에 대응하는 곡면 점까지를 뭘로 하는 높이로 하는 직사각 기둥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직사각한 기둥을 우리가 요것을 밑면으로 하는 직사각 기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은 원리로 그 다음 요것을 밑면으로 하는 직사각 기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직사각형 안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이 이 점이 쭉 올라와서 곡면과 만나는 점까지를 높이로 하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직사각 기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우리가 여기에 모든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직사각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 교재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죠? 대충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직사각 기둥을 자, 이와 같은 요 밑면을 요와 같은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직사각 기둥을 이렇게 세웠을 때에 우리가 그 직사각 기둥을 다 모아 보면 그와 같은 그림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직사각 기둥들을 다 이제 그 직사각 기둥들의 부피를 다 한번 더해보자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요 직사각 기둥을 우리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 직사각 기둥의 밑면의 직사각형이죠. 직사각 기둥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요 RIJ 번째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요 밑면에 해당되는 요 직사각형의 우리가 무엇을 요 밑면을 우리가 편의상 델타 A IJ라 해봅시다. 그러면 요것은 뭐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인데 요 길이는 보다시피 델타 XI고 요 길이는 보다시피 델타 YJ이기 때문에 RIJ 번째 있는 뭐요? 요 직사각 기둥의 밑면의 부피 면적은 이렇게 델타 A 편의상 IJ라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J가 1일 때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자, 요 줄에 있는 요 줄에 있는 요 직사각형들을, 요 줄에 있는 이 직사각형들을 밑면으로 하고 그 안에 임의의 점을 잡아가지고 곡면에 대응시킨 그 점까지 거리를 높이로 하는 무엇을 우리는 직사각 기둥의 부피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델타 A11이라는 것은 요 첫 번째 요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리고 요 첫 번째 요 직사각형 안에 찍은 임의의 점을 우리가 편의상 X11 별표, Y11 별표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11 별표, Y11 별표에다가 우리가 요 점에 대응하는 곡면상의 점은 F죠. 그렇죠? F를 붙이면 되죠. 우리가 이변수 함수 Z 이꼴 지금 우리는 fx, y라는 게 이게 곡면의 방정식인데
지금 요 점을 곡면에 대응시킨 함수값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던 첫 번째 직사각 기둥의 높이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임의의 요 점을 우리가 편의상 x11 별표, y11 별표라고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한 것이 지금 요거죠. 요게 바로 직사각 기둥의 뭐다?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 요게 지금 첫 번째 직사각 기둥의 밑면의 넓이고, 그럼 요게 바로 지금 여기서 쭉 세운 직사각 기둥의 부피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세운 직사각 기둥의 부피는 보다시피 여기에 델타 A2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면의 넓이, 그리고 x21 별표, y21 별표라는 것은 요 임의의 점을, 요 두 번째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x21 별표, y21 별표로 했을 때에 그것의 함수값이 직사각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죠. 이런 식으로 밑면 높이, 자, 마지막 요 m번째, 자, m번째의 요 면적은, 밑면은 델타 AM1이 될 것이고, 요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xm1 별표, ym1 별표라 했을 때 그것의 함수값, 무슨 말이겠죠? 곡면에 대응한, 그쵸? 함수값이 바로 입체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밑면 곱하기 높이를 잡았을 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합은 이제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이런 원리로 직사각 기둥을 세웠을 때 그 직사각형의 부피들이 합이죠. 그쵸?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형태로 표현하면, 자, 여기서 A의 델타 A의 11, 델타 A21부터 델타 AM1, M1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I 이퀄 1부터 M까지 하고 델타 A, I1이라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J의 값은 다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I의 값은 1, 2, 자, 이렇게 M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게 X 별표 11, X 별표 21, X 별표 M1이니까 X 별표 I1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Y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와 같은 부피들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J가 1일 때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세운 직사각 기둥들의 부피 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 세운 직사각형들의 부피의 합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지금 여기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서는 J가 지금 1로 고정되어 있는데 J가 2일 때는 J 값 1 대신에 2를 다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J가 3이라는 말은 세 번째에서 세운 직사각 기둥들의 부피합이죠. 그것은 이제 J를 3으로 고정됐으니까 요 J가 들어가는 요 자리에 3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J가 위로 N번째 줄에 있는 직사각 기둥들의 부피 합이라는 것은 요 3, 3, 3 요 자리에 이제 N을 열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자, 요게 첫 번째 줄의 직사각 기둥들의 합, 요거 두 번째 줄의 직사각 기둥들의 합, 요건 세 번째 직사각 기둥들의 합, 요거는 N번째 직사각 줄에 있는 직사각 기둥들의 합이도, 그렇죠?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한다는 말은,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요걸 쭉 더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 요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렇게 생겨본 걸 더하는 건데, 요 J자리에 111, 222, 333, NNN 이걸 쭉 더하는 거죠. 그러면 111, 2, 333, NNN 자리를 JJJ라고 바꾸고 우리는 J 이퀄 1부터 N까지라는 시그마를 또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몽땅 다 더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시그마의 계산상 요 시그마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 위치를 바꾸어서 구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뭐가 된다. 이게 리만 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만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역 R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의의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에 대응하는
그쵸? 이변수 함수의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 기둥들을 몽땅 다 세워가지고 그 부피들을 몽땅 다 더한 거죠. 그러면 다시 이래 돌아가 봅시다. 방금 우리가 구한 것이 바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쵸? 요만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만큼은 우리가 요 영역 아래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직사각 기둥들을 이 곡면에 대해서 막 세운 거죠. 그쵸?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처음에 얘기했던 요 영역 말과 이 곡면 사이에 만들어진 이와 같은 입체의 부피하고는 살짝 오차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직사각 기둥이 올라왔을 때 윗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 극한을 붙여버리면, 그러면 요 영역 안에 이런 식으로 직사각 기둥을 세울 때 이 직사각형이 임의의 점을 우리가 여기다 잡았다지만 만약에 극한을 붙여버리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 그게 하나로 이렇게 만나버리죠. 그러니까 직사각 기둥 하나가 우리가 이 직사각의 밑면이 거의 하나의 점이 돼버리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요 일정한 요 영역 안에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버리면 무슨 말이겠죠? 무수히 많이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 기둥을 촘촘하게 다 세워버리면 여기에다 이 리만합에다가 극한값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상 이 곡면 부분하고 요 영역 R 부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입체에 우리는 부피로 봐도 직관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분을 우리가 요렇게 쓰고, 우리가 이중적분을 요렇게 표현을 하고,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테크닉의 문제니까 별도의 문제고, 이중적분을 요렇게 우리가 정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중적분의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 잘 모른답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학에서 교수님들 대충 설명을 대충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걸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삼중적분이라든가 좀 깊이 있는 수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중적분은 리만합의 극한값인데 이중적분 정의에 나타날 이 리만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곡면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XY 평면에 생기는 이 정사형이 직사각형이고 이 직사각형을 적당히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 직사각형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임의의 점에서 곡면까지, 그렇죠? 임의의 점에서 이 곡면까지 무슨 말이죠? 이 함수값을 뭘로 하는?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기둥들의 합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 그와 같은 직사각 기둥을 무한히 많이 만들어버리면 결국 이 이중적분의 직관적 의미는 요 토막난 곡면과 그 정사형 R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입체의 뭐다? 사실상 부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한 이중적분 계산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중적분의 정의, 그 이중적분의 정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리만합이 어떻게 우리가 구해지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중적분을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이제 테크닉은 이제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중적분 계산에 그냥 간단한 문제들 몇 개, 그리고 이제 삼중적분도 우리가 하나 정도 우리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적분의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또 나올 거랍니다. 자, 요런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중적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y분의 x, dy, d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중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기본적인 이중적분 계산법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은 요 바깥쪽에 있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두고 요 밑줄 친 부분의 적분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자, 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적분은 dy, y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x는 상수 취급을 하면서 y에 관해 적분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y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 x가 나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적분해서 세모분의 세모 프라임을 우리가 뭐 여기서는 우리가 y에 관해서죠. 적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요것은 ln 로그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오면 분모를 진수로 하는 ln 로그가 적분의 결과다.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요 분모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x가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밑줄 친 부분의 우리가 적분의 결과는 ln 로그 1 플러스 xy 요렇게 해주고 0에서 1까지 자 dx는 이렇게 그대로 준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y의 범위가 0에서 1까지고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니까 요 1 플러스 xy가 의미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건 여러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의 계산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된답니다. 다만 우리가 y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요 0에서 1까지는 y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y값 대신에 1을 여기다 대입하면 ln 자, 1 플러스 x가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 y값 대신에 0을 집으면 ln 1이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ln 1은 0이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암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ln 1 플러스 x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ln 1 플러스 x를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요걸 적분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기초 수학에서 우리가 부분 적분에서 공부를 했죠. 자, 요거 선생님이 이제 바로 쓸 때는 혹시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적분하면 1 플러스 x ln 1 플러스 x 자, 빼기 x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적용하면 2ln 2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1 되어지고 0 들어가면 몽땅 다 뭐가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결국 2ln 2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여러분이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자, 요 2번이 답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 보니까 다음 미중적분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는데, 자, 요거도 우리가 먼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x에 관해서 일단 뭐 한다? 적분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적어보면, 자, 일단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요거하고 dy는 그대로 두고, 요 부분을 우리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적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세모 x를, 사인 세모 x라고 하는 것을 x에 관해서 적분한다라고 하면, 요 세모 x를 미분한 세모만큼으로 나누어주고, 코사인 세모 x의 부는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요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y는 숫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요 xy 부분을 일단 x에 관해서 미분하면 y죠. 그 y로 나누면 이 y를 y로 나누면 없어지죠. 그리고 그 부호는 자 마이너스 코사인 xy 자, 이렇게 부호는 마이너스여서 코사인 xy 1에서 2까지 자 dy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요 적분을 잘 이해 못할 분들이 선생님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sin xy를 우리가 적분하라고 하면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면 요 각을 일단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 결과 y가 나오죠. 그 y로 전체를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y를 y로 나눠버리면 y는 없어지고 sin xy는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요것은 자, 우리가 지금 x값 대신 2가 들어가야 되죠. x값 대신 2가 들어가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2y죠, 2y.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코사인 2y죠. 그리고 x값 대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코사인 y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y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요걸 우리가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sin 2y가 되어지고, 자, 요거는 sin y가 되어지죠. 0에서 파이까지. 자, y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0이죠. 그리고 y 대신에 0을 대입해도 몽땅 다 0이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 이중적분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중적분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랍니다. 여기서 삼중적분도 우리가 간단한 정도니까 우리가 한번 계산하고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중적분은 이와 같이 Z에 관한 적분하고 X에 관한 적분하고 Y에 관한 적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된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우리가 0에서 1까지, 0에서 Y까지는 그대로 두고, 자, 0에서 XY까지 Z를 Z에 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Z의 제곱 0에서 XY. 자, dx, dy.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0에서 y까지 해주고, z값 대신에 xy를 대입하면 2분의 1 x제곱 y제곱.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뺄 게 없죠.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이 부분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분의 1 x제곱 y제곱을 x에 관해 적분해버리면, 자, 6분의 1 x의 3승 y의 제곱 0에서 y까지 dy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지금 x에 관해 적분했기 때문에 x 대신에 y를 집어야죠.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y의 3승 y의 제곱이면 y의 5승이 되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쓸 거 없어.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이걸 우리가 적분하면, 자, 이렇게 되어지고 0에서 1까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자, 이와 같이 36분의 1 되어진다. 자, 요 삼중적분도 우리가 간단한 계산은 맛만 맞답니다. 나중에 이제 삼중적분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 요건 맛만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중적분의 수학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간단한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이중적분 계산하는 게 쉬운 건 아니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좀 필요하는데, 이제 이중적분의 계산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